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중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했던 63살 남성입니다. 대남병원에선 확진자가 한꺼번에 15명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제주에서 근무하는 해군 병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장관들을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중 자가격리 대상자 396명이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대구는 외출 자제령이 발동되는 등 사실상 공시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일본 크루즈에서 감염이 확인돼 병원으로 옮겨진 80대 2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 강요들이 관련 대책 회의를 빼먹고 지역구 행사를 챙겨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전 남편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남편 살해만 유죄로 인정됐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수원시 영통구, 건선구 등 5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했고 대출 규제도 강화했습니다. 오늘 경북 청도에서 코로나19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 첫 환자가 나타난 게 지난달 20일이었죠. 딱 한 달이 되는 오늘 확진자 수는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해군 병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부대까지 비상이 걸렸고 서울과 전북 전주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국 상황 차례대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해 있다 사망한 63세 남성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출입이 통제된 경북 청도 대남병원이 정막감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이 병원에서 국내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숨진 환자는 정신과 폐쇄 병동에 있던 63살 남성. 어제 사망 전 고열과 함께 폐렴 증세를 보여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됐습니다. 결국 사후에 실시된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청도 대남병원 환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수 검체 검사를 포함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신병동에는 환자 101명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사망자를 포함해 모두 15명이 집단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환자는 전원 격리 조치됐습니다. 대남병원 바로 옆 청도군 보건소와 노인요양병원, 직원과 환자 600여명에 대해서도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건물들이 한 건물처럼 통로로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다른 3명의 사망자에 대해서도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코로나19 첫 사망자와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경북 청도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보건당국은 처음에 어디서 감염됐을까 추적 중인데 31번 환자를 포함해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이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 코로나19로 숨진 63살 남성은 이 병원에서 20년간 입원해 왔습니다. 연고자 없이 조현병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를 포함해 이 병원에서만 15명의 확진자가 나온 데에 대해 보건당국은 영남권 첫 확진자인 31번 환자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 조사에서 31번 환자가 이달 초 청도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월 초에 청도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통적으로 연계된 감염원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청도를 찾은 신천지 교인들의 봉사활동이 감염 경로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청도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고향으로 많은 신도들이 찾아 봉사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그 교주 대표 그분이 여기가 고향이신 거고요. 이거 신천지 그거 생겼어. 봉사 왔다가 얘를 안 오고 있어. 2월 11일 날 금각 갤리 경로당에 이발 봉사를 했다 하더라고. 한 26명 정도 와. 청도군 주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누구한테서 어떻게 전염될지, 내가 누구한테 할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남한테 내가 피해 안 주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하고. 첫 사망자가 나오면서 청도군 일대의 긴장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코로나19 첫 사망자 소식은 잠시 후 취재기자와 함께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긴급 장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청와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윤수 기자,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이죠. 심각 단계로 올린 건가요? 네,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코로나19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조정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총 4단계로 나뉘는데 정부는 지난달 27일 이후 경계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심각 단계는 국내에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이 지역사회에 전파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됐을 경우에 발령됩니다. 심각 단계는 바이러스 방역에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하게 됩니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고 모든 정부 기관이 총동원됩니다. 의료인과 역학조사관을 동원하고 대규모 예방접종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항공과 철도, 대중교통 운행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때는 주의 단계를 유지했지만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때는 심각 단계로 대응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는데 더 큰 문제는 확산 속도입니다. 그제까지 확진자가 31명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틀 만에 70명 넘게 늘어난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죠. 오늘 방역당국도 처음으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인정했습니다. 김간비 기자입니다. 어제 20명의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오늘 하루만 5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104명입니다. 31번째 환자인 61살 여성이 거주하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5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서울에서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대구 경북에선 어제까지만 해도 2곳에서만 확진자가 나왔지만 오늘은 국내 첫 사망자가 나온 경북 청도를 비롯해 경산, 상주 지역으로 번졌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음압병실에 들어가야 할 환자들은 병실조차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방역망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현재는 해외에서 유입되던 코로나19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단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국내 첫 환자가 나온 이후 한 달 만에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면서 누적 환자 수는 중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가 됐습니다. 확진자를 쫓아다니면서 하기에는 확진자가 확 늘어나잖아요. 일단은 대구 안에 호흡기 증상 환자들이 밖에 다니면 안 되게 지금 빨리 캠페인을 해야 되거든요. 방역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지금부터는 패닉에 빠진 대구, 경북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지역 확진자가 70명에 이르자 대구시장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사실상 도시 기능이 마비된 대구 상황을 배유미 기자가 속속들이 전해드립니다. 동대구역 광장이 텅 비었습니다. 그나마 나온 시민들도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린 채 발길을 재촉합니다. 확진자와 의심 환자들이 몰리면서 대구 지역 병원 응급실 10곳이 폐쇄된 상황. 시내 9개 보건소 모두가 일반 진료를 중단하고 코로나19 검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대구 한가운데 있는 21층 건물입니다. 보험회사와 우체국, 카페 등이 있어 하루 1000명 넘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렇게 건물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사찰과 성당 등 종교기관들도 미사 등 주요 일정을 대폭 취소했습니다. 주일날 보통 2,400에서 2,600명 정도 주일 미사를 참여하는데 신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사를 중지를 했어요. 한편에선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신천지 교인을 거부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일부 업소는 신천지 교인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신천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누가 신천지 사실 모르고 이래서 무서워가지고 일단 대구를 벗어나자 해가지고 저는 경남으로 왔는데요. 마트 대신 온라인 주문으로 몰리는 바람에 일부 상품들이 품절되면서 한때 대구 지역만 배송을 막은 것이 아니냐는 항의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갑자기 주문량이 폭증했습니다. 거의 두세 배 가까이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그래도 저희가 주문량이 폭증을 해서 배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대구시는 정부의 의료 인력 지원과 음압병실 격리 대응 체계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중증 환자는 음압병실로, 경증 환자는 1인 1실에 일반 병실에 입원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오늘 대구 확진자 중에는 어린이집과 미술학원 교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 교사의 수업을 들어온 아이들과 그 부모들, 그 주변 학부모까지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어서 강경모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문이 굳게 닫혔고 아이들 등하굣길을 책임지던 버스는 멈춰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의 재직 중인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곧바로 폐쇄된 겁니다. 교사 20명과 원생 110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황. 이 중 확진자가 가르친 원생은 15명입니다. 소문이 퍼지자 인근 아파트에는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붙었고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아이 가진 부모 입장에서 아이에게는 나쁜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더 조심하고 있고요.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원생 7명이 다니던 미술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문은 이렇게 굳게 잠겼습니다. 주민들은 더 많은 아이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됐을까 우려가 큽니다. 친구가 하나 오면 언니도 따라오고 동생도 따라오고 친구도 오면 그걸 끌어다니까. 포항에서도 49살 과외교사가 확진자로 확인돼 가르치던 수강생과 부모가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대구 지역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고 초중고교 개학도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과 접촉하는 교사들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보입니다. 31번 환자를 비롯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온 확진자 상당수가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 있는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신천지 측은 전국교회의 예배와 신도 모임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진 신천지 대구교회 일부 신도들이 밤 늦게까지 모여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뒤편에 있는 3층짜리 건물. 늦은 밤인데도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신도들이 모여 성경과 외국어 교육을 하는 사무실입니다. 이 사무실에는 교육학원을 봤거든요. 외국 사람들도 좀 있고. 자정이 가까워지자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일부는 큼지막한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접근하자 부쩍 경계하며 말을 아낍니다. 안에 지금 몇 분 정도 계신 건가요? 질문하지 마시라고. 밤사이 사무실에서 나온 사람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6명. 신천지 측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신도들의 만남을 전면 금지했지만 현장에선 이게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추가 확진자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사무실 관리에 필요한 최소 인원만 남긴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신천지 대구교회는 거짓 대응 매뉴얼을 놓고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31번 환자가 나온 뒤 신도들에게 거짓 답변을 부추기는 내용인데 교회 측은 본부 방침과 맞지 않다며 이 정보를 흘린 교인을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아직까지도 신종 코로나 격리 대상이 되어야 하는 신천지 교인들 중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천지 교회의 출입부터 예배 방식, 신도들의 동선이 감염에 취약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신천지 대구 교회에 다니다가 탈퇴한 신도들의 이야기를 이지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신천지 교회 예배당 입구 지문 인식기가 놓여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지문을 대면 경고음이 납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도 이 같은 지문인식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인이 예배를 보려면 인식기에 손가락을 대야 하고 이 과정에서도 서로 분비물이 옮겨질 수 있습니다. 출입할 때 모든 사람이 거기서 지문을 인식을 하고 그래야지 외부인들이 못 들어오니까. 예배당 안은 더욱 취약한 구조입니다. 보통의 교회와 달리 신천지 교인들은 예배당에서 의자 없이 줄지어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이 상태에서 2시간가량 예배를 보며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비말, 즉 침방울을 통해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인 셈입니다. 어깨가 닿을 정도로 장갑 하나 따닥 붙였어. 사람 하나 연락 사이에 지나가기도 힘들어요. 1층에 한 1000명 정도는 예배를 본다고 보면 되거든요. 예배가 끝나면 야유회에 온 것처럼 비닐을 깔고 앉아 식판에 담긴 음식을 먹습니다. 교회를 나설 때도 좁은 계단을 통해 줄지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31번 환자와 접촉한 교인은 모두 1001명. 보건당국은 이들을 모두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했고 이 중 90명은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396명은 아직 보건당국과 연락조차 닿지 않은 상황이어서 의심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자, 이 신천지 교회 내에서 처음 바이러스를 퍼뜨린 사람은 누굴까요? 방역당국은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31번 환자 역시 누군가에게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숨은 전파자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슈퍼전파자라는 의심을 받았던 31번 환자가 실제로는 누군가로부터 감염된 2차 감염자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저희의 현재의 판단은 이분도 2차 감염자일 가능성을 무게에 두고 31번 환자에게 오한 증상이 나타난 건 지난 7일. 비슷한 시기 다른 확진자들에게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발병 시기가 비슷한 점을 볼 때 제3의 전파자로부터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숨은 전파자를 찾아내는 것은 물론 확진자들의 역학조사도 더디게 진행 중입니다. 31번 환자 역시 초기에는 자신의 동선을 노출하는 걸 꺼렸습니다. 자기 신상이 공개되고 여러 가지 압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조사에 사실은 굉장히 비협조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31번 환자가 경북 청도를 방문한 사실도 보건당국이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끝에 알아낸 겁니다. 보건당국은 추가 면담을 통해 31번 환자의 동선을 파악 중입니다. 31번 환자는 현재 격리병실에서 특별한 증상 없이 매끼 식사를 제때 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때 SNS상에 31번 환자 추정 사진이 나돌자 대구경찰청은 가짜라며 유포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제주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에 휴가를 다녀온 해군 병사입니다. 휴가 복귀 하루 뒤 격리 조치는 했지만 그 사이에 부대 내에 전파가 됐을지 우려가 됩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제주도에서 복무 중인 22살 해군 병사가 코로나19 1차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 첫 확진자이자 첫 번째 군인 확진자입니다. 제주해군 비행대대 소속 A상병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고향인 대구로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상병은 부대 복귀 다음 날인 지난 19일부터 목이 간지럽고 기침이 나오자 부대에서 격리 조치됐고 오늘 한라병원 1차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현재 제주대병원으로 후송된 상태입니다. 해당 병사는 대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택시를 타고 공항 옆 항공부대로 이동했고 부대 복귀 전 편의점에 들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시내로 이동은 없었지만 공항과 택시 등 다중시설을 이용한 만큼 제주도는 대응팀을 투입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병사 격리가 휴가 복귀 하루 뒤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특히 이 병사는 부대원과 접촉이 많은 취사병으로 알려져 부대 내 추가 감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어젯밤부터 대구를 휴가 외박 등 출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병력 이동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긴박한 하루였는데요. 정책사회부 이다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결국 우려한 대로 첫 사망자가 일단 발생을 했습니다. 60대 남성이죠.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했던 남성인데 어떻게 감염이 된 겁니까? 네,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숨진 건지 확인되진 않았었는데요. 오늘 청도 대남병원 입원 환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하다가 조금 전 양성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이 청도 대남병원을 전수 조사하게 된 이유가요, 바로 신천지 교인 31번 환자 때문입니다. 31번 환자가 이달 초에 청도를 방문했던 이력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도 청도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이발 봉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망하기 전까지 코로나19 이 검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의심을 전혀 안 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해외 여행력이 없고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서 확진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환자가 조현병 증세로 이 병원에 20년 넘게 입원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폐렴 증세가 있어도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이라고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침 오늘 주목할 만한 정부 기관의 발표가 있었는데 코로나19 치사율이 독감보다 4배나 높다고요. 네, 그동안 사망자가 없다고 안심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방심했다간 큰일입니다. 중앙임상위원회가 오늘 코로나19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독감보다 4배 정도 위험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신종 감염병은 항체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병률을 40%로 잡는데요. 이게 독감 발병률, 그러니까 10%의 4배가 되는 겁니다. 사망률도 독감의 4배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독감이 10,000분의 1이고 코로나19는 10,000분의 4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로 단순 계산하면 최악의 경우 2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메르스나 사스보다는 치사율이 낮지만 전염력이 상당히 높고 특히 증상이 경미할 때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 확진자가 이제 104명이에요. 그동안에는 이 확진자가 나오면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 확진자의 동선을 찾고 동선 따라 방역하고 폐쇄하고 감염원 찾고 이런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이런 통제가 지금도 계속 가능한 겁니까? 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도 방역 대책의 전환을 시사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봉쇄 정책보다는 지역사회의 감염에 대한 대비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감염원을 차단하는 것과 함께 지역사회 전파와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환자들을 치료할 병원과 의료진 부족이 문제입니다. 당장 확진자들을 격리할 음압병상도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 보도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오늘 오후에 보건당국이 낸 건데요. 이번 기간란에 빈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 26명의 확진자가 치료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겁니다. 정부는 중증 환자를 음압병실에 우선 배정하고 경증 환자는 일반 1인실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제대로 차단 안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당장 음압병실을 새로 지을 수도 없는 일이어서 딜레마입니다. 네, 내일은 확진자 소식을 좀 전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 이다혜 기자였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의 불똥은 전국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과 SK 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에도 영향이 있었는데 의심 환자였던 SK 하이닉스 환자는 조금 전 일단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 예배당 곳곳에서 소독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에 다니는 교인 6명이 대구교회를 방문한 걸로 파악되면서 임시 폐쇄됐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정말 스쳐 지나가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다거나 이제 이런 우연함에 의해서 또 감염되신 분들도 계시니까. 과천에 있는 신천지 총회본부는 이렇게 안내문을 붙여놓고 교인들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교인이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웃기도 하고 내 부산에서 왔는데. 대구교회에 다녀온 본부교인 6명이 자가격리됐으며 이 중 증상을 보였던 1명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신천지 총회본부에 전국 교인이 많이 방문하는 데다 번화가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지예요, 이 건물이. 그동안 많이 다녔죠. 장 보러도 오고. 그래서 겁이 나요, 가기가. 네, 망설여져요.
경기 이천 SK 하이닉스 사업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문 출입구엔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됐고 교육장은 폐쇄됐습니다. 직원 800여 명도 자가격리됐습니다. 신입사원인 교육생 1명이 지난주 대구에 사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간 교인은 전주 2명을 포함해 전국 8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총회본부는 전국 74곳의 교회가 있고 23만 명의 신도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서울도 비상입니다. 31번 대구 환자가 잠복기에 서울 강남 대치동에서 회사 세미나를 한 뒤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미나에는 전국에서 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었습니다. 이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31번 환자는 지난달 29일 동대구역에서 서울 수서역까지 SRT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수서역에선 지하철 3호선을 타고 하겨울역에서 내려 세택을 찾았습니다. 지난달 29일 31번 환자가 방문했던 서울 강남의 대형 전시장입니다. 회사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당시 이곳엔 전국에서 온 직원 100여 명 정도가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질병관리본부나 강남구 보건소에서 다 가이드대로 자체 방역도 하고 그쪽에서 방역도 하고 관련 조치는 다 하고 있었어요. 세택에서 세미나를 마친 뒤엔 강남구 역삼동의 C클럽 본사로 자리를 옮겼고 인근 식당에서 동료 직원들과 식사한 뒤 다시 SRT를 타고 대구로 돌아갔습니다. 보건당국이 추정하는 31번 환자의 발병일은 지난 7일, 서울 강남을 찾았을 때 잠복기에 해당합니다. 31번 환자가 다녀갔다는 소식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3번 환자가 서울 강남 일대 여러 점포를 들른 사실이 드러나자 시민 발길이 뚝 끊겼던 상황이 재현되는 겁니다. 이 시간대는 식당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막 먹는 거가 시간이거든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그러냐. C클럽 대표는 어제 업무를 중단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 했다며 의심 증상을 보인 직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C클럽 직원 명단을 제출받는 한편 31번 환자가 잠복기에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서울 종로에서도 확진자가 2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중 1명은 29번 환자가 다녔던 노인복지관에 자주 갔습니다. 아직 감염 경로는 깜깜인데 게다가 이 환자 증상이 시작된 이후 열흘 동안 광화문과 종로 일대를 무방비로 다녔습니다. 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부터 임시 폐쇄된 서울 종로구 노인복지관입니다. 종로구 거주 어르신들의 쉼터가 되는 곳입니다. 오늘 추가된 75살 남성 56번 확진자는 이곳을 자주 찾았습니다. 56번 확진자는 지난달 말에 이곳 종로구 노인복지관에 방문했습니다. 건물 안에 조리시설과 식당을 갖추고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16일 확진 판정을 받은 82살 남성 29번 환자와 지난달 말 이곳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루에 먹는 건 하루 500명 수는 없어요. 많이 오지요. 싸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어요. 두 환자가 종로 노인복지관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감염됐고 누구에게 전파했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오늘까지 종로구에서만 모두 6명의 환자가 나왔고 대부분 고령자입니다. 56번째로 확진된 남성은 지난 8일부터 증상이 시작됐는데 어제 확진 때까지 열흘 넘게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동네 병원을 5차례나 방문해 진료를 받았지만 코로나19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별진료소 의뢰를 했던 분인데 이게 해외 이력이 없어서 검사 안 된 분이거든요. 해외 이력이 없어서 다시 돌려보내줘서. 종로구 보건소 측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입니다. 확진자가 진료받은 동네 병원을 정부 서울청사 어린이집 원아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사 어린이집은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들은 중국 유학생들을 관리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격리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격리해 수용할 기숙사가 부족한 데다 그보다 많은 캠퍼스 밖의 중국인 유학생은 방치 수준입니다. 서상희 기자가 그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30여 명이 격리된 서울대 기숙사 건물입니다. 점심시간 기숙사 안에서 마스크를 쓴 중국인 유학생이 걸어 나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유학생 1명당 방 1개씩을 배정해 격리 중이지만 자율격리라 기숙사를 나와 캠퍼스를 활보해도 확인하거나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방역을 한다곤 하지만 결국 주변 시설을 사용을 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숙사가 수용하지 못한 학교 밖 중국인 유학생 상황은 더 큰 문제입니다. 서울 지역 중국인 유학생 3만 5천여 명 가운데 2만여 명이 원룸 등 학교 밖에서 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5명 중 3명꼴입니다. 건물 입구마다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기숙사를 드나들 때 체온을 재는 대학까지 나왔지만 정작 캠퍼스 밖은 방역 사각지대가 된 겁니다.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가 원룸촌 상가에는 중국 방문 이력자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까지 내걸렸습니다. 정부에서 무슨 대책이 있던지 해야지 양심상 안 돌아다닌다 이거는 안 지켜진 것 같아요. 대학들은 부랴부랴 학교 밖 유학생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원룸에서 이제 사는 학생들까지 해서 현황을 좀 파악하려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지자체와 보건소 등이 나서 대학에 맡겨진 중국인 유학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일본의 정박한 크루즈선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승객 중에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던 80대 2명입니다. 음성인 승객들은 계속 하선하고 있고 오늘 한국인 승객 3명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비상사태인데 일본 정부 강요들이 대책회의에 빠지고 지역구 행사를 챙겨 논란입니다. 요코하마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어제부터 배에서 내리기 시작한 일본 크루즈선 승객들. 버스를 나눠 탄 뒤 인근역에서 내립니다. 승객들은 이렇게 하선을 했지만 여전히 감염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안일한 감염 대책을 비난하는 승객도 적지 않았습니다. 感染者が出たんですよ。で、何人出たんですかって。それも個人情報だから教えられませんと。なんで人数だけ聞くのが個人情報なのかわかんないですよね。 크루즈선 감염자가 600명을 넘긴 가운데 오늘 80대 남녀 2명이 사망했습니다. 승객 가운데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일본 내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사태가 악화되고 있지만 아베 정부 강요들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과 아베 총리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 등이 지역구 일정 등으로 관련 대책회의에 불참했던 겁니다. 指摘を真摯に受け止め、反省している旨述べられておりました。 아베 총리도 크루즈선이 정박해 있는 요코하마항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やはりこれを教訓にしていただいて、特に亡くなった方がいらっしゃるということであれば、やっぱりこれからのその対応というものをもっと真剣に詰めていっていただきたいなと。 이런 가운데 크루즈선 방역 상황이 비참하다고 폭로한 이와타 겐타로 교수가 관련 동영상을 삭제하면서 정부의 압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진원지인 중국에서 빨리 이 바이러스의 정체가 밝혀져야겠죠. 중국 당국이 공기 중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분변에서도 바이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화장실 공기에 특히 예민해야 합니다. 권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주 홍콩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버스를 타고 긴급 대피합니다. 주민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운데 바이러스가 아파트 화장실 환풍기를 통해 이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은 공기 속 작은 입자, 에어로졸을 통한 전파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粪便是干了或者什么，以后它里头还带毒，它这样这个通过这个空气啊，这个出来以后，你也可以说它叫气溶胶啊，完了以后吸进去干。 아울러 중국 연구팀은 환자의 분변에서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15명을 대상으로 항문 검체를 채취한 결과 4명 중 1명에게서 양성 판정이 나왔던 겁니다. 또 연구진은 감염 후반기일수록 구강보다는 항문 검체에서 양성 반응 정도가 높았다는 결과도 논문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전문가는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는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외의 경우에는 대부분 비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당국도 전파 가능성과 관련해 밀폐된 환경에서 오랫동안 고농도의 에어로졸에 노출될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소리입니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무서운 전파 능력에 비해 중국 당국의 대응 능력은 한참 떨어집니다. 어제 오늘 또다시 확진자 기준을 오락가락 바꿨습니다. 무능한 정부 때문에 의료진만 진땀을 뺍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중국 광동성의 한 도로. 의료진들이 환자 침상을 끌고 달립니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 장비 등이 부족하자 다른 병원으로 급하게 옮기는 겁니다. 중국 우한시의 상황은 더욱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한시가 포함된 후베이성의 어제 하루 확진자는 349명 증가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신규 확진자가 약 1,700명 정도였는데 갑자기 4분의 1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이는 중국 당국이 확진자 통계 방식을 또다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12일부터 CT 촬영 등의 임상 진단도 확진 기준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자 환자 수가 폭증해 혼란이 빚어졌고 갑자기 어제 임상 진단이 확진 기준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어제도 후베이성에서만 108명이 나오면서 누적 사망자는 2,100명을 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바이러스 핵산 진단 장비의 정확성이 올라갔다고 밝혔지만 확진 기준이 오락가락하면서 통계에 대한 신뢰는 더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진원지 우한은 아예 모든 시민들의 집 밖 외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먹을 음식이 떨어져도 생필품을 사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권호혁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의 한 아파트 단지. 아파트 밖 출입이 금지되자 주민들이 공동 구매한 채소가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도시 봉쇄로 음식 재료의 가격은 오른 반면 품질은 떨어졌습니다. 看一下，这是100块钱的套餐，网上叫的货，大家感觉一下呢，值不值这个价钱？ 참다 못한 주민들은 외출을 시도해보지만 아파트 단지를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我估现在要出去买菜，我要出去。现在统一规定是不能出去，今天跟早都怎么也不给我出去。我也生活了。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하소연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买菜现在你们说登记也不行，也不能出去。那现在买菜的问题是没法。 일부 주민은 몰래 밖으로 나갔다가 아예 들어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小超市去买东西，对超市也是不安全的，知道吗？你在哪个超市出了，你现在解决不了问题，我们也没法让你进去。 우한 시민들은 SNS를 통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봉쇄의 실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극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불만과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하루 종일 곁에 두고 입과 코에 가까이 가져가 통화를 하고 손으로 계속 만지는 물건, 바로 휴대전화죠. 이 휴대전화를 물과 비누로 씻어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지 시청자 손현민님께서 문의 주셨는데요. 휴대전화 소독,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실험을 통해 따져보겠습니다. 오전 내내 휴대전화를 만진 손의 오염도 수치를 측정해보니 1226이 나왔습니다. 주방용품 위생검사 통과 기준 수치인 400의 3배가 넘는데요. 각각 물티슈와 알코올, 비눗물로 동일한 조건에서 휴대전화를 닦은 뒤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씻은 뒤 물티슈로 닦아낸 휴대전화를 만졌더니 손의 오염도는 91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알코올 솜을 사용했더니 절반 수준인 51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휴대전화를 비누 거품으로 씻어내면 어떨까요? 바로 117이 나왔습니다. 물티슈로 닦은 휴대전화를 만졌을 때 측정된 손의 오염도보다 오히려 높았는데요.
물티슈나 솜처럼 휴대전화 구석구석을 닦지 못하다 보니 오히려 소독 효과가 떨어진 겁니다. 제조사 측은 방수 기능이 있다고 해도 비눗물로 자주 닦아내면 휴대전화 수명을 단축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방수 테스트하는 게 깨끗한 담수물 기준으로 테스트를 하는 부분이라서 비누, 세제 이제 그런 거는 휴대폰 고장납니다. 그렇다면 알코올 성분이 휴대전화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70% 에탄올은 무한기화가 되어서 날아가거든요. 심지어 기기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기기를 손상시키지 않아요. 종합하면 알코올 솜으로 휴대전화 표면을 닦아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휴대전화 소독 방법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고유정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는 인정됐는데 의붓아들 살해 혐의가 무죄입니다. 아기는 죽었는데 무죄라면 누가 죽인 거냐고 아이 아빠가 호소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고유정이 후kum차에서 내립니다. 머리카락 대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에 대해선 아들의 면접 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한 뒤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했다며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현 남편의 머리카락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긴 했지만 살인을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방청석에선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억울하고 엉뚱한데 피해자가 죽은 오죽하고 싶어서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유가족들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더 참혹하게 죽어야 사형 선고가 날까요? 저도 양형 기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검 감정서는 타살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죽였다는 겁니까? 제 아기의 죽음의 진실은 어디 있어? 저는 그러면 찾아야 되는 건지 재판부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 남편은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미래통합당 공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낙동강 벨트를 지키겠다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김용호 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서울 험지가 아니면 불출마하라고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민창 기자입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미래통합당을 상징하는 핑크색 셔츠를 입고 면접장에 들어섭니다. 다른 후보자와는 달리 홍 전 대표의 명찰에는 출마 지역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고향인 경남 창녕 출마를 준비하다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을로 출마 지역을 옮겼지만 공관위는 서울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면접에선 홍 전 대표에게 서울에 출마할 게 아니면 불출마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면접을 마친 홍 전 대표는 공관위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고향 출마를 접고 경남 험지인 양산으로 가지 않았냐는 겁니다. 한강벨트 못지않게 낙동강 벨트도 중요합니다. 컷오프를 두 번 당하면 정계 은퇴나 무소속 출마 중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어서 면접을 진행한 김태호 전 경남지사도 경남 거창 출마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역구의 출마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총선 승리를 위해선 대선 주자급 인사들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공관위는 홍 전 대표는 서울 강북, 김 전 지사는 창원 성산으로 출마 지역을 옮기지 않을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철입니다.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전국이 코로나19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여의도는 총선을 향해 바삐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 본격적인 공천 시즌이 시작되면서 여의도 곳곳에서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에 저승사자가 떴습니다. 이번 주에만 6명이 불출마를, 1명이 험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먼저 영상을 같이 보시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를 위해서 불출마를 서울 강북의 험지에 출마하려 총선 불출마로 당을 신뢰회복을 위해 힘을 보태보자 봅니다. 근데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그동안 잠잠했던 대구 경북 의원들이 이번 주에 줄줄이 불출마 선언을 하네요. 맞습니다.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TK 면접 날짜를 어제에서 오늘 다시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게 표면적 이유인데 여의도에서는 그 말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 이유가 뭘까요? 면접 날짜 계속 미뤄서 의원들의 불출마를 압박하고 있다. 이게 정설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보통 의원들은 이게 불출마하라고 떠밀어도 사실 버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순순히 불출마 선언을 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승사자가 직접 나섰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CG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장은 지난 주말부터 TK 지역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휴대전화에 김영호 위원장의 이름이 뜰까봐 조마조마하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은 전화를 받은 의원들에게 여론조사 결과가 최하위다. 컷오프 대상인데 명예롭게 불출마를 선언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설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던 의원들이 면접 날짜를 자꾸 미루니까 부담감이 커져 결국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여의도의 분석입니다. 네, 진짜 전화가 오면 가슴이 뚝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TK 의원 중에서 그럼 이 김 위원장의 전화를 받은 의원 몇 명 정도나 되는 겁니까? 네, 제가 취재한 바로는 10명은 넘는 것 같습니다. 맞네요. 지금까지 4명이 받아들였는데 오늘 또 면접 날짜를 다음 주로 미뤘으니까 당분간 잠 못 잘 의원들이 꽤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 때문에 당 지도부들이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금태섭 의원의 손을 들어주면 강성 친문, 즉 집토끼가 달아날 것 같고 조국 수호대를 자처하는 김남국 변호사에게 힘을 실어주면 중도층, 즉 산토끼가 달아날 것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고심이 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발언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당의 훌륭한 재원들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겠다. 네, 그러니까 저 말은 이제 김남국 변호사를 서울 강서갑이 아니라 다른 지역구로 돌려서 두 사람 모두 공천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네, 내일 공천관리위원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그 방안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김남국 변호사가 오늘 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경선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B급 정치하고 있는데 이런 저질 B급 정치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김 변호사는 경선 자체도 왜 안 붙여주냐 이런 항의네요. 네, 그런데 김 변호사보다 더 큰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당에다 경고합니다. 청년 후보의 경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중대 결단을 하겠습니다. 이 중대 결단은 4월 15일 총선 전체를 뒤흔드는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저만의 느낌일까요? 이 당 지도부가 정봉주 전 의원에게 좀 끌려다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마도 강성 친문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지금까지 강성 친문들의 기대온 민주당이 그 덫에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순간의 실수가 큰 결과를 초래한다는 고스톱 격언으로 정했습니다. 낙장 불입. 네, 일단 본선에 앞서서 각 당이 치열한 예선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지역이 더 추가됐습니다. 풍선 효과 때문에 오른 수원과 안양, 의왕 5곳에 규제를 적용한 건데 집값이 오르면 규제 지역이 넓어지는 이런 술래잡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박정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지난 12.16 대책 이후 2달 만입니다. 규제 지역이 추가되고 규제 강도가 더 세진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기존에는 투기 지역 16곳, 투기 과열지구 31곳, 조정 대상 지역 39곳이었는데 여기에 수도권과 인접한 수원시 영통, 권선, 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그리고 의왕시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의 대출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담보대출 인정비율 LTV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에서 아파트 값이 10억 원일 경우 기존에는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억 2천만 원이 줄어든 4억 8천만 원만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3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됩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국토부가 바로 조사에 착수합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공급 대책 없이는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결국에 또 다른 지역의 풍속효과를 또 규제하게 되고 두더지 게임처럼 이렇게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의 주택시장이 정상화돼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내일부터는 또 국토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단속반이 9억 원 이상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요새 가장 뜨거운 인물이죠. 피겨스타 유영이 동계체전에서도 트리플 악셀 점프를 가볍게 성공했습니다. 김연아를 바라보며 얼음판을 지킨 유영은 이제 후배들이 바라보는 존재가 됐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3회전 연속 점프 실수. 야무지게 연기를 마쳤지만 3등의 성적표를 받아든 12살 유영. 당시 제2의 김연아 트리오로 주목받은 한살 언니 이문수, 김혜림에 뒤처지고 만 겁니다. 앞으로도 언니들처럼 스피드도 많이 내고 점프도 많이 높게 뛰고 막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듯 유영의 시간은 승승장구였습니다. 4년이 흐른 오늘 동계체전에선 후배들 앞에서 멋진 언니의 모습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내려놓겠다던 트리플 악셀을 완벽히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실 더블 악셀을 하려고 했는데 웜업 때 컨디션이 좋아서 그냥 한번 시험 삼아 경험 삼아 한번 뛰어봤는데 잘 뛰어서 좀 놀라웠고 후배들에겐 우상입니다. 같은 피겨 선수로서 정말 멋진 것 같고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점프력도 좋긴 하지만 스케이팅이랑 표현력이 멋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피겨의 간판으로 우뚝 선 유영. 세계 무대에서 얻게 될 그의 다음 별명이 기대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여자 배구 간판 스타 흥국생명 이재영이 돌아왔습니다. 부상을 털고 오늘 복귀전에 나섰는데요. 그 실력 그대로였을까요? 김민곤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경기 전 훈련에서부터 가벼운 몸놀림으로 스파이크를 내리꽂는 이재영. 다시 돌아온 코트에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기다린 건 팬들입니다. 이재영 선수님 오랜만에 복귀하셨는데 재활 잘 하셔서 다치지 않고 경기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지난달 도쿄행 올림픽 티켓을 따낸 대표팀의 주역이었지만 무릎 부상으로 한 달 넘게 코트를 떠났던 이재영. 그 여파로 소속팀은 7연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터키로 떠난 김연경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워낙 잘하는 선수니까 또 되게 어려운 시기인 만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손꼽아 기다린 복귀전이었습니다. 이재영은 적극적인 공격으로 그동안의 아쉬움을 털어냈습니다. 이재영이 가세하면서 흥국생명의 공격에 힘이 붙었습니다. 느그막한 상위권 경쟁의 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3월 초 같은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미리 찾아온 온화한 날씨에 올봄 날씨가 더 궁금하시죠? 다가오는 봄은 예년보다 포근하겠고요. 더위도 이르게 찾아올 걸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다행히 황사를 유입시키는 북서기류가 평년보다 약해서 우리나라의 황사 발생 일수는 예년보다는 적을 거라는 반가운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전국에 비 예보가 있는데요.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전국에 5mm 안팎의 적은 비가 지나겠습니다. 비의 양이 워낙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시켜주진 못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또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의 공습까지 계속될 텐데요. 수도권과 충북, 세종 지역은 종일 탁하겠고 대구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챙기고 개인 위생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불안하다고 느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오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으로 들어간 우리 국민도 있습니다. 이미 퇴직했지만 남은 교민들을 위해 다시 우한 총영사로 부임한 강승석 총영사입니다. 외국인들이 모두 우한에서 도망치는 상황인데 영사가 오히려 부임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해서 중국도 놀랐다고 합니다. 우한에는 한국인 의사가 한 명 남아 있습니다. 고국으로 올 수도 있었지만 의사라는 책임감이 그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모두가 두려운 시국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본이 중요합니다. 의사, 간호사, 공무원, 나아가 한 명 한 명 국민들까지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